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운한 일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조용한 집안이었죠. 때 되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며 웃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를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시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 놀라고 말았죠. 평생 혼자 살겠다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저도 10년간 시동생을 봐왔지만 여자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을 만큼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제가 봤을 때도 시동생은 여자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더 취해 있었는데 여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저희 모두는 그런 진지함에 모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죠. 시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시동생은 그 여자의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말을 하자마자 세상 처음 본 눈빛으로 시동생에게 다시 되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시면서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는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셨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가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일쯤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시댁에 들어올 때까지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시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부인 저는 시모가 부를 때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부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시모와 항상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었어요. 이런 삶이 싫지도 않았고 시모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시모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모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네요. 말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생긴 것도 대단한데 내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더 필요한 게 있겠니?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전부 다 꺼내서 안 신는 건 버려버리고 현관부터 청소 시작하도록 하자. 며칠 동안 대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번이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신발이 신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전부 다 꺼내서 죄다 버려라.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괜히 버렸다가 아버님께서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과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굴러 들어온 기회를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 군소리 말고 빨리 정리해라. 할 일이 산더미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시모도 정신없이 집안 청소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전부 다 버리고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안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과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시려는 듯 시끄럽게 집안 전체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셨네요. 아침도 안 먹고 일을 시작해서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숨 좀 돌리자 시모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는지 밥 먹자며 주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새 기분이 풀려서 주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신 건 맨밥에 물을 말아 툭 던져주셨고 김치 하나 꺼내주지 않으셨네요. 야야, 일단 불만 가지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놓고 거실로 나와라.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니? 대충 배만 채우고 밖에 창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빨리 입에 털고 나와라.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일날 온다고 했는데 아직 15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밥에 물 말아주시는 게 어딨어요. 야야, 그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혹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거니? 얘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시모는 말끝마다 야야라고 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제 앞에 놓여있던 찬밥에 물을 마른 그릇을 치우려 하시길래 너무 허기가 져서 결국 입에 털어넣고 말았네요.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건지 저를 대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왔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허기는 금방 왔고 시모는 몸이 느려지는 저를 보곤 답답하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예비동서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인내심 테스트를 시험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결국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내일까지만 하면 집안일은 끝나니까 오늘처럼 내일 일찍 와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봐라. 무슨 할 말이 아직 남았니? 어머님,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는데 저한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리셨으면 밖에서 외식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저녁밥 정도는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지시만 하셨지 예비 의사 며느리 받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셨지 집안일에는 전혀 손도 안 대셨으면서 저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내일 약속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저녁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집에 가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내일 약속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와야 한다.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만 하시려는 모습이 저를 더 반감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네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날 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 시모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10년간 며느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그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려준 뒤 지인과의 약속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의 전화에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전날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안 좋은 감정으로 시댁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할 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 거리라 시모가 직접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시모는 예상하셨는지 알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곤 들어오셨네요. 이미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흥분 상태셨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시길래 전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묵묵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빨리 약속 취소하고 대청소하러 가자. 왜 어머님 의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인데 억지 부리셔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그게 모든 부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저를 묵묵히 쳐다보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지인과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그날 일정은 잘 끝내고 왔냐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와 시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한 나머지 시모의 생각만 내세운 게 화를 키운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면서 다음날 시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며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시모가 전화하셔서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시모와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의 부름에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날에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살살 굴리면서 거실로 안내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청소하는 건 찝찝해서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길 바라셨어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온갖 잡동사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에 걸레 하나를 쥐어주셨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식품인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닦아주길 바라셨네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며 첫날과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셨고, 도움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시댁에 발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시키는 걸 다시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는 땀 흘리며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모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모가 주방으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방으로 걸어갈수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방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밝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내어주시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셨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당분간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컵라면과 김치였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모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현관문을 나서는 저를 보며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섞기조차 싫었던 것 같았네요. 시모와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고 남편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올 때 그때 잠깐 방문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로 한동안 시모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덧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려오는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화가 난 이유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데 혼자서 음식 준비를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게 뻔해서 남편이 대신 말해주길 원하셨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데 무조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 기분을 이미 상하게 한 터라 움직이기 싫었지만 남편의 시동생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보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양손을 잡아주시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셨는지 몇 시간 도와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의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셨고 재료 손질만 새벽 3시까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들뜨셔선 콧노래를 부르시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전부 다 끝낸 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예비동서가 몇 시간 뒤면 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레를 던지시더니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닦아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고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터라 몇 시간만 쉬고 싶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살림 도우미로 왔으면 쥐죽은 듯 시키는 거나 하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작 음식 준비가 끝나니 얼굴색이 싹 바뀌셔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새벽에 외출을 하셨던 시부가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시모와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과 시부는 무슨 일 있었냐며 가까이 걸어오시길래 그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자 저는 그제서야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고 남편 또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칠도 못한 몰골을 보면서 화장대에 앉아 정신없이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며느리를 반겨주겠다며 서둘러 나오셨는데 중문이 열리면서 시동생 뒤에 있던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시동생은 도와달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시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긴 했는데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네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신호만 잘 지키셨어도 이 사람 가족은 전부 살아있었을 테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텐데 모든 삶을 전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의사 며느리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제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는 건데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족과 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이 여자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거고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유정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런 힘든 삶을 살 때마다 저희 집안을 원망할 게 뻔한데 엄마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유정 씨의 남은 인생을 꼭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음식 준비 다 됐죠? 이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내어주세요. 내가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주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 두 다리를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전부 다 잘못하신 건데 왜 유정 씨가 죄 지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도련님, 유정 씨 데리고 먼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최대한 빨리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은 휠체어 좀 옆으로 치워줘. 시모는 8년 전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가족이 시모가 몰고 가던 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이 여자는 부모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다리까지 잃게 되어버린 터라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모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죠. 두 다리를 잃었던 여자는 시모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동생이 저희들 모르게 8년의 시간을 이 여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네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은 여자는 결국 시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시모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뒤에서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둘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었네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전날에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어주었고 시모는 음식에 절대 손대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남편과 시부도 자리에 참석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 계셨던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시길래 제가 급하게 나가 시모를 가로막아섰어요. 시모는 당장 비키지 않냐며 저를 보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시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한 시모의 기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결국 제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남편과 시부가 말리기도 전에 상의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시모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시동생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평생 얼굴 안 볼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 있던 상태라 시동생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당장 기어서 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말렸지만 계속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자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다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잘못도 없는 애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되겠네. 나는 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잖아. 작은 애가 동정심 하나로 진생 걸을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 못 믿겠어?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난리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가드서까지 돼서 앞길이 창창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시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셨네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지만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시모는 시동생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모 없이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모가 호흡기를 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로는 시모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한 잘못을 되돌려받게 된 상태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모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버렸네요. 시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등지신다면 동서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횡단보도 건너실 때 주의를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의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달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소.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아,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련히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심호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놨었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일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